우리 양우조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게 우선 중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마이크를 하고 계시죠? 네네 네.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 뭐 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1살에 그 미국으로 그 유학을 떠나시고 초등학교 과정부터 그 나이에 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MIT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서 이제 그 직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상해 중국에 가서 돈도 많이 버셨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 다 포기하고 다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임시정부 의정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최선화 선생님도 함께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두 분이 결혼하고 낳은 딸 이름이 이제 제시인 거죠.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활동, 우리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시라고 하는 이름을 영어식 이름처럼 들리잖아요. 제시카 뭐 이런 이름이 많죠. 네네, 제시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원래 한자 이름이고요. 또 그래서 이제 영어 이름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일부러 지으신 거고, 제시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남에게 제공하는 도움을 주는 도움의 시작 뭐 이런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937년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중일 전쟁이 37년에 일어나잖아요. 그 중일 전쟁 와중에 제시가 태어나고 또 그리고 자라는 그 일기를 이제 계속 쓰신 거고 그 일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 제시 이야기라고 하는 만화 그래픽 노블로 이게 전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제가 읽었을 때 인상은 우리 어디에서나 사실 일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엄혹한 시절 그리고 항일운동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아이는 태어나고 또 자라고 또 이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굳은 결심으로 거기 함께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또 혹은 또 고난과 뭐 어려움과 기쁨과 슬픔과 이런 것들이 함께 다 있는데 저는 그게 인간의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사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움직이면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계속 뭔가 좀 시끄럽다 했더니 음악이 틀어져 있었군요. 네. 네. 이 제시 이야기 표지 보면 제시가 여기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네. 네. 가운데 제시가 있고 뭐 대략 제가 책 얘기는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진창희 선생님이 이 아이 기르는 과정이 참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서 네네. 그 육아에 관한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는 분이 마이크를 자동적으로 다 요청을 하세요. 네. 그래야 소리가 들어갑니다. 우리 육아에 대한 거는 박순필 위원장님이 더 생생한 얘기가 되실 것 같고 저도 이거 육아에 관한 책이라서 읽으면서 아이 키울 때의 기억들이 정말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서 그 바깥은 전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데 아기는 매일매일 그 베개를 빨기도 하고 이불을 씹기도 하고 또 자기 손발을 실험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 인간이 산다라는 거는 이렇게 인간다워지는 거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라고 뭔가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일방적인 수혜 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부모가 성장하고 배우고 깨달았던 장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기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만날 때마다 아, 맞아. 나도 아이 키우면서 참 많이 배웠어. 참 많이 깨달았어. 이랬던 그런 기억들이 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부러 제가 진행을 안 하고 그냥 여기 모이신 분들이 참석자 포함해서 편하게 이 책에 관해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든지 읽었든 안 읽었든 이렇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또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 진행하는 식으로 하니까 누구든지 말씀하실 분은 마이크를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아마 가장 최근에 갓난아이를 키운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4살 된 아들이 있고요. 이제 막 37개월에 접어들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갓난아이를 갖다 피덩이라는 표현을 하신 게 저는 조금 무서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왜 아이를 처음에 피덩이라고 부르는지 좀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기르면서 느꼈던 많은 생각과 감정을 이 제시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이제 동질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의 육아일기인데 그동안에는 독립운동가는 대단하신 분, 위인분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실제적으로 아이를 기르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생활에 다가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 바로 옆에 계신 분이란 느낌까지는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육아일기라는 그 일상의 기록이자 가족사이자 그게 곧 역사가 되고 이런 거에서 이게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야기가 역사가 되는구나. 나도 지금 아이를 기르고 있고 이런 일상의 여러 가지 일이 곧 역사를 만드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중요성도 굉장히 크게 느꼈고요. 그리고 육아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를 이끄는 한 아이를 길러내는 대단한 일이구나라는 거 역시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아이를 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이 부모님이 아닌 분들도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글책도 사셨네요. 네, 저도 이 책을 지금 본 지는 이제 한 딱 일주일 되는데 지금 이제 어제 한번 훑어보면서 느낀 건 그 아이와 아이의 제시의 이야기와 이제 어쩌면은 그 중일 전쟁의 전쟁통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의 가장 그 거기에서 뭔가 꾸밈도 있을 수 없고 바로 어쩌면은 바로 내 선택이 죽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본능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선택 속에서 이제 아이의 어떤 천진난만함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욕망 뭐 그냥 가공되지 않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잘 본능적인 욕망들이 표출되어지는 것들이 그 전쟁의 어떤 모습들과 같이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연결을 쭉 하시면서 그 안에서 교훈을 이렇게 끌어내시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 중일 전쟁에서 그 임시정부가 이렇게 피난하는 과정에서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바로 앞에 굴에서는 뭐 폭탄이 터져서 그리고 남았으니까 예, 이런 이야기가 남은 거죠. 그리고 같이 들판에 이렇게 엎드렸는데 어디는 맞아서 돌아가시고 누구는 남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보면서 그 이 이야기가 어쩌면 어떤 그 선택적으로 또 우리에게 그 남겨진 어떤 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도 했고요. 오늘 또 하나 재밌었던 거는 이렇게 그 근엄한 얘기를 이렇게 그 만화로 보니까 더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장면들 이렇게 가족 장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장면들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한 그림 안에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만화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멋진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이런 것도 되는구나. 사실 저 글 봤을 때는 그 상상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게 이렇게 원작입니다. 예, 요게 원작인 거죠. 예. 그러면서 저희 또 다른 어떤 매체의 중요성도 또 많이 또 느꼈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저희 아이가 옆에서 기웃기웃거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보여주면서 여기 제시가 있어 찾아봐 이랬더니 저희 이제 4살짜리 아이가 여기서 아이를 다 찾아내더라고요. 이렇게 있는 등에 엎여 있는 아기, 앞에 안겨 있는 아기를 찾아내는 걸 보고 이게 너처럼 어린 아이가 그 너의 아이 이야기야 이러면서 이제 크면 엄마랑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매체가 이렇게 글적인 게 아니라 그림으로 있을 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구나를 저도 아이를 통해서 또 많이 느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래픽 노블의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 네네. 가까운 책방은 네네. 그래픽 노블 전문 서적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지금 그 실제 그 양우조 선생님하고 최선화 선생님 부부가 쓰신 그 일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설명이 나오지만 그 38년부터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니까 38년부터 46년 그 다시 이렇게 부산항으로 배 타고 들어오실 때까지의 기록인 거죠. 그래서 일상의 기록 또 그리고 그래픽 노블을 제가 얘기할 때마다 강의할 기회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스토리거든요.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일상을 이렇게 꼼꼼하게 사실 기록하기가 쉽지 않고 제가 보니까 제시의 동생이 제니거든요. 근데 제니의 그 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첫째에게는 그게 가능하지만 둘째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제니 분이 매체에는 가장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네네. 인터뷰도 네네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저도 이제 그 저희 일상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부모님 앨범에 있는 그 감나무 잎이에요. 근데 이게 1958년도의 감잎입니다. 목사님 손가락을 이걸 쓰시면 네? 아, 네. 이게 죄송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고요. 1958년도에 감립인데 잠깐만 그 주의해서 이게 그 뒷면에 그 감립의 내력이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감립의 내력. 값지고 귀한 것을 선물로 드리려 생각해보다 찾지 못하고 귀히 보관하던 이 잎을 일기장에서 떼어 신부님께 드립니다. 1958년 지금은 어머니가 된 어느 여인의 소녀 시절 따서 고이 간직한 잎입니다. 1966년 7월 그의 여동생이 언니가 자기에게 준 귀한 것이라고 국민학교 학생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일기장 맨 앞에 부착시켜 둔 지도 3년. 자랑으로 삼다 친구의 신부님께 드리오니 감나무 많은 강진골에 계실 때 그 감잎들과 비교하며 즐거운 앞날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상인 친구 기성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 이름이 상자 인자 그리고 이제 친구분이 이제 그 선물로 그 1969년도에 두 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 신부에게 선물로 이제 감나무 잎을 주신 거고요. 이분이 국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자기 제자가 우리 언니가 시집 가면서 나한테 그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생님이 이제 전근을 다른 데로 가게 되니까 뭐 드릴 건 없고 그리고는 그 감나무 잎을 그 선생님한테 이거 우리 언니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주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집에까지 지금 와서 54년 된 그죠?
그렇죠. 66년이니까 네네. 원래 이제 이 감나무 잎은 1958년도에 감나무 잎을 따가지고 그 보관했다가 네. 그러니까 선물로 그 언니가 시집 가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선물로 줬고 그 여동생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66년도에 이 선생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게 되니까 그 선생님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다가 저희 아버님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친구 신부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58년 개띠 밤일이네. 그쵸? 네, 저랑 같은 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이게 1958년도에 우리나라의 감나무 잎이 제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몇 장 정도 있었을까? 근데 다른 거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의미도 없고 그렇지만 이건 스토리와 이야기가 이 감나무 잎에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의미 있고 귀한 것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일상을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아이의 자라가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실 우리는 그냥 큰 얘기로 독립운동 하면 퉁쳐버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안에 일어났던 아주 세세한 여기 제가 좀 약간 가슴 아프게 봤던 부분은 그 자살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에게도 그런 갈등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그 절망 뭐 전쟁 중에 그 고통 이런 게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고 그런 면에서 좀 좀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사실 독립운동가의 삶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누가 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어디서 투척 뭐 홍구공원에서 뭐 폭탄을 투척하고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안창호 선생이 어떻게 됐다. 이런 이야기만 기억에 있지 그 가족들이 무엇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상세하게 왜 여기 지도가 나오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 샹하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지역을 계속 그 공습이 있을 때마다 피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가면은 또 거기가 공습이 일어나고 이건 뭐 거의 중국 그 중반부 밑에 남쪽은 아주 거의 다 돌아다녔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아슬아슬한 죽음의 순간들을 넘기면서 그러면서도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생명 그리고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상징 이 두 개가 공존한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이 글에서는 좀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옆에서 누가 죽어가도 뭐 폭탄이 터져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동시에 이게 있다고 하는 게 참 이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의 중요성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왜 손녀 김현주 씨인가요? 네, 김현주 씨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학교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훌륭하게 살면서 그 생각을 이렇게 일기를 통해서 기록을 하고 이 아이에 대한 바람, 제시에 대한 엄마죠. 엄마에 대한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전자로 물려받았을 것 같아요. 이 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현주 씨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그러니까 낳게 하셨구나 엄마를 통해서 그 정신이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손녀도 훌륭하게 한국 그러니까 인들의 외국에서의 그 한국 학교장은 거의 무료 봉사거든요. 급여도 없어요. 그런 봉사 활동을 하면서 그 자기 조국을 생각하고 그 조국의 어떤 언어를 갖다가 전달하려고 그 후손들한테 이런 노력을 하는 훌륭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일기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정진호 PD님은 왜 그 욕구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네네. 저번에 예. 그 요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보통 이제 부교재 내지는 참고 도서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은 일제 강점기 때 요코라는 아이의 그 가족이 조선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 그러니까 자신들은 지배 계급으로 온 거죠.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하고 그래서 이제 항복을 했죠. 본국으로 쫓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평화롭게 조선 땅에 와서 잘 살고 있는 요코의 가족들이 나중에 막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그 쫓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요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피해를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게 미국에서 초등학생들 역사 교재로 활용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점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잘못된 역사인 거죠. 사실은 일본이 침략자였고 가해자였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피해자로서 뭐 휴머니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시 이야기의 그 제시 선생님의 따님이 현재 그 미국에서 이제 한인학교 교장 학교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욕구 이야기를 퇴출시켜야 된다 미국에서. 그리고 이 제시 이야기가 대체돼야 된다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라고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탐 크루즈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서 그려지는 일본의 모습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국왕이죠. 뭐 덴노? 저는 천황이라는 표현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일본 왕이 본인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하면서 그러니까 미국이 외세가 개방을 요구를 하는데 그쵸. 그래서 마지막 사무라이가 이제 신식 군대랑 이제 싸우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은 굉장히 전통을 수호하려고 노력했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문호를 개방해만 하는 뭐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우리한테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수장이었던 거잖아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황폐하 만세할 때 대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각인되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다른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 제시 이야기는 앞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특히 뭐 영어로도 좀 번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좀 많이 읽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이 책이 불어로도 책을 또 불어로도 불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프랑스어로 번역이 돼서 그 프랑스에서도 지금 읽히고 있는. 저기 되게 책이 멋있게 나왔더라고 저거는. 사실은 프랑스가 만화 강국이에요. 그래서 그 칸 영화제처럼 그 앙굴렘이라고 하는 프랑스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이제 국제 만화 축제가 열리거든요. 제 꿈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어로 먼저 번역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프랑스에서 출판된 네, 무슨 뜻이죠? 제시 이야기. 네. 어쨌든 저는 우리하고 표지가 좀 다르잖아요. 표지가 좀 다른데 이게 어떤 장면인지 이제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제 그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우리 조국의 그 백록담 뭐 한라산 이렇게 제주 지나서 이렇게 부산으로 갈 때 배 안에서 이제 제시와 제니 하고 그 가족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 자랑인데 작가님이 이제 사인을 이렇게 그림을 제시를 그려가지고 작년에 이제 저희 책방에 오셨다가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코 이야기가 처음에는 잘 안 알려졌었는데 이제 그게 또 논란이 되면서 훨씬 더 많이 또 알려지고 그리고 그게 교재 채택이 안 됐다가 또 다시 됐다가 막 이런 그 곡절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그걸 교재로 채택하지 말아라 뭐 그런 운동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얘기를 이렇게 좀 많이 좀 널리 알리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시의 일기가 세상에 나오게 된 게 그
이제 제시의 딸이죠. 그 딸에 의해서 60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고 해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시라는 분에 의해서 알려진 게 아니고 그분의 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할머니가 쓴 일기를 손녀가 세상에 이제 알리게 된 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딸이 하는, 그 손녀가 하는 이야기가 매일마다 날씨를 체크하는 그 할머니의 오래된 습관이 비로소 이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에 없는 할아버지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일기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그 성품이라든가 따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록에 대한 중요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한 권의 일기가 딸, 손녀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둘째 딸이죠. 제시 말고 제니. 그분이 예전에 이 일기를 봤을 때는 일기 속 안에 있는 사진만 그냥 보고 넘겼대요. 정작 본인의 이야기가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조카이자 그 손녀딸에 의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이 일기 내용을 자세하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계기,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 정작 본인도 나중에 읽고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일기를 쓴다면 이게 내 아이 혹은 내 아이의 아이에 의해서 읽혀질 수도 있을 텐데, 평범한 내가 나의 자녀에게 이제 물려줄 수 있을 자긍심은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손녀딸이 이 일기를 읽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 나의 조상,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 평범한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평범하게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한 부모로서 나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워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 문화를 가르침으로 인해 독립운동을 나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손녀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100년이 지난 이때 살고 있으면서 어떤 식의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어떤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독립운동은 아닌데 이런 좋은 책을 발굴하고 같이 읽고 토론하는 일, 이게 시민으로서 독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책 읽으면서 만화이기 때문에 쉽고 그 감동도 잘 전달되고 그런 면도 있었지만, 이 만화를 넘어선 어떤 예술적 가치, 예술성 이런 것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 책이 우리나라를 알리고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알리는 그런 대표 서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선 그 처음에 그 제목이 있는 그림 혹시 자세히 보셨어요? 여기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그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또 배를 타고 고생하면서 여울에 휘말리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 나중에 맨 꼭대기에는 드디어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그런 그림까지 하나의 그림에 모든 스토리가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의 예술적 가치, 예술적 시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요 그림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임진왜란 직후에 만들었던 동국 신속 삼강행실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도 역시 뭐 연려나 충신이나 아니면 의병장들, 효자들을 스토리를 한 편의 그림에다가 다 담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의병장 고경명의 스토리를 내가 백성들에게 전달하겠다 했을 때, 고경명이 의병들과 싸우는 장면, 옆에 전사하는 장면, 옆에 이렇게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 그 이후에 임금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충렬문을 받는 장면 이런 것들이 한 페이지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런 어떤 전통 그림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스토리를 보면 묘하게 육아 이야기와 독립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지켜보면서 아버지의 고뇌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이 이야기가 허송세월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아이가 자라서 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냐고 묻는다면 나는 조국을 위해서 미래의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 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 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고뇌 그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있었고 또 한 장면에는 제시는 이제 걷기 시작해서 문지방도 쉽게 잘 넘어가는데 우리 임시 정부의 여러 그 갈라진 여러 개의 당들은 왜 서로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가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한 축의 독립운동 이야기와 한 축의 육아의 이야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런 어떤 예술적 완성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야기, 좋은 책으로 여러 군데 이렇게 소개되어도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좀 하나 있었는데 그 대표님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타가 아주 대표적인 오타가 있거든요. 찾다, 찾았다, 찾으러 떠났다 할 때 찾으며 할 때 찾다는 지읒 받침이거든요. 근데 이 찾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치읒 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아쉬움은 맨 앞에 지도가 소개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현재의 중국의 표기는 현지음 발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자어식 표기로 되어 있어서 답답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남경은 난징이고 항주는 지금의 이제 항저우, 예, 그다음에 광주는 광저우, 유주는 루저우, 중경은 충칭 이런 어떤 충칭 이랬을 때 확 와닿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신해혁명 이후의 어떤 중국의 표기는 그 한자음을 병기하기도 하지만 현지음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앞 지도만이라도 좀 현지음 표기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글 전개 방식에서 누가 주체이고 누가 나레이터고 그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엄마라고 그랬다가 할머니라 그랬다, 딸이라고 그랬다가 내가 그랬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는 화자의 주어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 이 이야기를 썼는지 아니면 누구 입장에서 썼는지 그게 혼동돼요. 그러니까 전체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통일하지 않았을까? 이 제시의 일기를 보면 네. 아버지죠. 아버지가 쓴 일기와 어머니가 쓴 일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육아 일기를 부부가 같이 썼구나라는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게 일기를 보면 나와요. 일기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라고 표기를 했다가 어머니라고 표기를 해서 저는 순간 어머니 했더니 이제 딸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이제 원본 자체에서도 그 호칭이 약간 섞여 있더라고요. 그거는 네. 일기니까 네. 그 일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를 보면 아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 일기를 누가 썼는지에 대한 거를 명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네. 입장을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썼더라면 훨씬 더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 일기에서도 그냥 표기는 어머니가 쓴 거 그냥 굵은 글씨로 아버지가 쓴 거는 그냥 일반 글씨로 그렇게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서는 네. 색깔로 구분했군요. 네, 그냥 글씨 굵기.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그
한 장씩 한 장면씩 이렇게 저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크게 좋았어요. 이 그림이고 작품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딱 이 그림에서 한참 머물러서 봤는데 그 아이하고 엄마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그림 속에 많은 의미를 뒤에 풀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 한 장에서 저는 이제 어쩌면 이제 아이의 엄마가 된 그 엄마가 그 전에 엄마를 생각하는 그러면서 지금 아이의 어떤 상황,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이런 그림들이 꽤 있어요. 이거는 전시회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작품 사실 이렇게 글을 봤을 때는 그냥 많은 어떤 독립운동가의 어떤 삶 속에 육아일기의 하나로 봤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하니까 감각이 종합적으로 오는 거죠. 네, 이 내용 중에도 이제 또 저는 49페이지에 보면 아이가 되게 민감해하는 표정이나 하는 모습을 여기서 되게 살짝 울컥했었어요. 나 되게 요즘 감정 때문에 힘든데 세상을 살면서 감정은 무뎌지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만 결국 누군가에게 안 좋은 태도를 가지고 말하면 자신도 모르는 상처가 쌓일 것이다. 그래서 아기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라고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 아기 때의 반응이 인간 본연의 느낌이요 반응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이성에 의해 훈련받고 오면서 감정의 영역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고 그 표현을 절제해야 되고 그런 걸 계속 강요받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뭔가 이제 난 철갑으로 이렇게 무장한 것 같고 누가 이게 칼질해도 난 철갑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 같았겠지만 사실 아이의 본연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는 계속 내게 쌓인다라는 얘기에 근데 저도 사실 나도 그렇게 받고 있지만 나도 그렇게 주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도 우리 애기 키우면서 처음에 느꼈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참 좋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그 페이지가 예. 너무 좋았어요. 예. 감동적인 그런 같은 장면 그림들이 많아요. 마이크를 좀 이용하시죠. 네. 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그 최선화 선생님이 아파서 수술 받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옆에서 또 막 계속 떠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순간 막 그 분노와 막 이게 화를 확 내잖아요. 제시한테 소리를 팍 치는. 근데 그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그렇죠. 그 성인군자도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장면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강신철 교수님 제가 뵐 때도 절대 화낼 것 같지 않으시고 어떤 고통도 그리고 작가님 얘기 잠깐 하면 네네 박건웅 작가님은 이 그림을 그릴 때 저도 진짜 그렇구나 와서 이제 저희 책방에서 사인을 해주시는데 접시를 이렇게 놓고 거기 먹물 부어서 붓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다 이게 화나처럼 보이잖아요. 화나는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붓으로 다 붓으로 다 그리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제 펀딩도 뭐 거의 다 훨씬 넘어가지고 그 아리랑 그걸 이제 만화로 그 뭐죠 김산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님 웨일즈에 의해서 영어로 먼저 그게 아리랑은 쓰여진 김산의 일생에 대해서 쓰여진 작품이고 그걸 이제 만화로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거의 이제 항일운동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해봄이라고 하는 인혁당 사건이나 또 한국 전쟁 시기에
노근리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만화 그 작업을 계속 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오실 것 같아요. 네. 그림 얘기를 하셔서 이게 이제 판화는 아니지만 판화 기법의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흑백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이거 읽으면서 권정생 선생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났거든요. 권정생 선생님의 몽실 언니나 한티체 한을 보시면 이철수 판화가가 사파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둡고 슬픈 그런 어떤 그 못 배운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 책을 읽다 보면 어두운 과거 속으로 들어갔다가 채색이 된 현실로 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현대의 이야기를 할 땐 채색이 돼 있어요.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흑백의 이야기로만 해서 우리가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철수 판화가도 생각나고 권정생 선생님의 그런 이야기들도 생각나고 그래서 이런 판화체 글들 하면 옛날에 우리 대학 시절에 이렇게 그 어떤 저항하고 투쟁하는 글들도 굉장히 판화체 그림이 많았잖아요. 예, 그 투쟁성, 혁명성 이런 그런 성격도 느껴지고, 예,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그림체였거든요. 저 젊었을 때는 이런 그림체가 되게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 이런 그림을 또 완성된 이야기로 접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출판사 얘기를 또 혹시 잠깐 해드리면 이 우리나비 출판사는 1인 출판사입니다. 대표님이 한소원 대표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외국의 좋은 작품들도 번역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또 우리나라 작품을 외국에 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고 우리나비 하면 그 노랑나비 그 나비 아니고요. 나비 우리가 고양이를 나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 등을 보시면 고양이가 한 마리씩 숨어 있어요. 우리나비에서 나온 그 책에는 네, 고양이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네. 출판사 이름이 우리나비. 네네네. 이 그림도 참 인상적이지 않아요? 네. 그죠? 그왜 진화론 이야기할 때 그 왜 그 원시인이 이렇게 구부린 그 원숭이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벌떡 서는 그런 그림하고 연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할머니고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이제 사실 요 뒤에는 이제 갓난아이죠. 이제. 네. 그래서 제시의 그 성장 과정. 앞에도 지금 앞에는 이제 네, 이렇게. 현실이 이제 과거로 가는. 그 할머니 여기서도 컬러 구분이 돼 있네요. 네. 네, 그래서 현실에서 과거. 현실에 가까우면 컬러고. 여기는 사실은 할머니가 이제 젊은 시절 결혼할 때 그리고 이거는 네. 제시가 김현주 선생님의 엄마죠. 그래서 엄마도 아기 때가 있었구나 네. 하는 걸 이제 근데 명장면들이 많아요. 네, 명장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할 거예요? 임 기자님. 저는 이거 예전 책방에서 목사님 추천해 주셨는데 안 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책으로 모임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자마자 사서 지금 얘기 들으면서 앞에 조금 읽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일단 그 제시 그 할머니가 4kg로 태어나셨대요. 너 엄청 우량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네 그것도 신기하고 앞에 맨 앞쪽에서 아직 앞쪽밖에 못 읽었는데 이제 제시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어떻게 할아버지랑 만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어떻게 할아버지랑 만났어요라고 했던 그 선보는 장면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 할머니 아버지가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라면 너를 맡겨도 되겠다 하고 그냥 따로 놓고 나가셨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아까 나왔던 거의 연장이지만 그런 아버지가 그런 남자한테 이제 내 딸을 맡겼고 그런 쭉 흐름 그러니까 뭐 그
내 부모들을 닮는 그 가족들의 뭐 DNA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닮는 모습 이런 것들이 쭉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읽어볼게요. 네, 재밌게 읽겠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 안 하시나요? 예, 저도 이 책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도 서둘러 읽었어요. 너무 제 첫 그래픽 노블인데 그동안 페리세폴리스, 뭐 신여약 이렇게 좀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사실 선뜻 읽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전에 한번 대응 그 앞에 있을 때 책방을 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뭐 책을 못 고르겠더라고요. 계속 보다가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나온 적이 있는데 되게 저 책을 읽지 않아서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핵심을 이렇게 탁 찌르는 그런 말들만 이렇게 딱 적혀 있어서 원래 이렇게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 박건웅 작가님이 그 부분만 이렇게 딱 사용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와닿게 내용을 잘 읽었고 저도 6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뭐 아이를 정말 온전히 그냥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나중에 이제 이런 일기로 알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잘 적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기록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막 이런 부분이라던가 여기 저도 굉장히 한참 동안 바라보는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 읽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그 패널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이제 웃으시네요. 계속 심각한 한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싶어가지고. 저 오늘 모임 처음 와봤고요. 오늘 제가 모임 여기 알고 있는 이유가 저랑 예전부터 알고 있는 예전 MBC PD 하셨던 분 최순희 PD님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처음 와봤고요. 오늘 제시 이야기 얘기해 봤는데 저도 독립운동가의 삶을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역사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근현대적 사상적인 배경만 알고 있었지 인생관이나 삶 자체는 읽지 못했는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처럼 독립운동가도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죠. 그래도 나약함도 있고 공포도 있고 분노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 교차함을 느끼면서 그 평범 속에서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예, 끝입니다. 근데 저는 또 이 책 내용 중에 또 좀 장면에 인상 깊었던 게 사실 폭탄 떨어지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여기 꼭 내 인생 같았어요.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저는 어느 독립운동가의 인생을 본 것도 있지만 그분이 어쩜 마주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큰 조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 있지만 결국 현실은 내가 생존해야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지만 어쨌든 뭔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사실 저도 제가 독립운동의 큰 뜻이 만약 이때 살았다면 있었을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어쩌면 먼 미래와 사회적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 또 막상 내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현실이라는 게 정말 폭탄 같은 거죠. 나는 정말 안전하게 간다고 가지만 제가 이제 기업도 운영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중에 어떤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기업이라고 하는 걸 이어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가면서 이 책을 장면 보면서 아까 행운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거든요. 이분은 폭탄이 막 까맣게 떨어지는데 그걸 안 맞는 건 행운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살면서 뭐 그게 필연이냐, 필연적으로 난 살 수밖에 없느냐, 아니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가 살아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여가면서 큰 비전을 이루는 부분들은 정말 해 가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이 장면 보면서 정말 그 두려움이 그 새까맣게 막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피난길에서 이제 배를 타고 피난을 가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정말 수려한 중국의 풍경을 보면서 순간이지만 감탄을 느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막 절박하고 이러다가도 멋진 풍경을 보면 또 이제 거기에 잠기고 이러는 게 삶이라는 게 결국 이제 좋았던 거, 슬펐던 거 이런 게 계속 이렇게 휘몰아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일상의 고단함에도 진짜 작은 거지만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걸 계속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가끔 책방에 오시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들 얼추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저는 여기 멤버는 아니지만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 오시면 이렇게 좋은 책들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관심 가져주시고 네, 주시고요. 네. 두 번째는 가까운 책방입니다. 여기 대흥동에요. 예, 가깝습니다. 네. 옮기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책방 대표님께서 되게 멋진 분이세요. 네,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네, 오셔서 좋은 책과 좋은 차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흥동 대전 옛날 대전극장 네, 위켄센 뒤쪽에 있는 네, 가까운 책방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신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채 이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러니까 그래픽 노블 이런 매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독서 애호가들, 책 마니아들이 주로 문자로 책을 읽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유에 속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라는 게 제가 하여튼 조사한 바는 8가지가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4가지는 원시 매체고, 원시 매체라는 게 아주 고대 그 원시인들도 썼던 자기 표현 수단들. 그게 이제 소리, 네, 소리 내고, 그 다음에 몸짓, 제스처, 이것도 바디랭귀지죠. 그 다음에 물질, 네, 물질을 또 이걸 매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델링 관계된 네,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 물질 자체가 그 생각을 표현해 줘야 되거든.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 그러니까 문자가 생기기 이전에도 알타미라 동굴 벽화나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4가지 원시 언어들은 원시 매체들은 한 번에 이렇게 확 전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 이후에 문명 언어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쓰는 말 이런 구술 언어라든가 문자, 그다음에 수학 언어,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것들은 배우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말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4가지 원시 언어는 그냥 만국 공통어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그 표현했을 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제시 이야기가 글도 있고, 그죠? 문자도 중간중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래픽으로 같이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정보 전달 효과가 훨씬 우리의 감각을 건드리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울컥울컥한 장면들이 많아요. 이 책 만화 사서 보세요. 자꾸 이 가기도 잘도 간다. 그 가까운 책방에서 가까운 책방에서 그래픽 노블은 여기가 전문입니다.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하고 이렇게 쪽배가 하늘에
제시를 태우고 엄마 아빠가 배 타고 이렇게 하늘에서 날아가고 있고 밑에는 뭐 많은 그 어떤 죽음 이런 시체들이 있고 이게 이 사람들이 겪은 그 삶의 현장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또 이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음악은 안 나오지만 이 책에서 이 노래를 워낙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잖아요. 이게 잊고 있었어요. 한 20, 30년간을 이 노래를 잊고 있었는데 쫙 머릿속에 그 음악이 흐르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가의 이게 의도인지 아니면 이 박건웅 화가의 이 책을 그리는 해석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분의 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감각 요소들을 건드려요. 이 책이. 그런 게 이런 책은 여기 많던데요?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난해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이렇게 그림과 같이 철학책들이 왜 어려운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누군가가 근데 아마 그림만 이해하면 안 되고 철학 내용도 이해되니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근데 그 글이라고 하는 매체가 그 생긴 게 지금 한 500년인가요? 600년 정도 됐죠. 종이 매체 참. 종이 매체를 그 전에 책이라고 하는 형태로 한 게 이제 거의 그 코페르니쿠스 그 인쇄기인가요? 코텐베르크 코텐베르크 인쇄기 나오면서 막 그 우리의 사실 지식 그 혁명을 일으켰었는데 그러면서 다 글에 기반한 어떤 그 매체들이 엄청 배급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매체들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 이제 화상도 쓰고 그리고 뭐 사실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음성 뭐 영상 다 이제 전달해주고 있고 근데 그 자연스러운 건데 그 전에 없었던 그 종이 매체에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실어서 전달하는 것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건데 의외로 이제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무엇인가 전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방금 그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화라고 하면은 이게 저도 우리 아기가 만화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집에 그 책에 그 대부분이 만화책이에요. 근데 그런데 내용은 다 이제 그 실험실 이야기, 과학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지만 다 만화예요. 근데 그 어떤 다른 어떤 학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만화 좀 그만 보게 하고 글판 많은 거 이제 봐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요 매체에 대해서 좀 넘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오늘은 만화를 파는 서점에 왔으니까 만화가 좋다는 얘기 쪽으로 우리가 임시 정부가 언제쯤 세워졌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배웠고 글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생생한 시각화 해주는 거 아까 다들 이제 말씀 다 나오신 얘기들인데 그 임시정부에 참여한 운동가와 그 아내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가 아기를 키우는 그런 생생한 장면을 시각화해서 영상으로 보여주듯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기록에 있는 것들 그냥 글씨가 담긴 그런 문어체의 글들에는 임시정부 주요 정보만 전달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각적으로 공간을 전달하고 이들이 살았던 집들 막 벌레가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옆집이 무너져 있고 이런 삶의 스토리들이 생생하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너무 글책만 읽었구나. 그림책과 만화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라는 반성도 좀 하면서 독서 모임 친구들을 좀 데리고 이 서점에 한번 와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받아들이는 게 더 어떤 생생한 촉각적인 느낌이 들고 그들을 만나본 것 같고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 같은 그런 또 다른 감각을 일깨우는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뭐 그 그래픽 노블이기 때문에 그 또 만화이기 때문에 다 뭐 괜찮거나 좋은 작품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글책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그 엄마가 이렇게 아이 데리고 와서 우리 책방에서 이제 야 읽고 싶은 책 골라 이렇게 하시더니 만화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약간 당황. 저희는 만화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만화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존재하는 거거든요. 만화는 뭔가 애들 보는 거, 또 작품성이나 예술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요즘 그렇지 않고요. 그 2018년도에 그 우리 한강 작가가 상 받은 맨 부커상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닉 드르나소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 사브리나라고 하는 그 그래픽 노블이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좋고 요즘 그 엠번방 사건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그걸 읽어보시면 좀 여러 가지 좀 SNS나 언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지점들이 있는데 맨부커상 후보에 올라갔어요. 그게. 그래서 그 심사위원장이 한 얘기는 그래픽 노블의 스토리나 작품성을 봤을 때 우리 후보가 되는 것은 사실 그래픽 노블이 후보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 그 뭐 예술성이나 작품성을 인정하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세계 문화예술계의 그런 건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좋은 만화나 저는 좋은 만화의 조건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림이나 이런 게 이제 작가의 개성과 그 예술성, 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전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픽 노블은 스토리가 있는 작가주의 만화 이런 정도로 이제 제가 정리해서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좋은 스토리가 담긴 그런 그래픽 노블 만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출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여기도 있지만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 그 지금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도 제작이 됐고 설국열차 2편이 또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원작은 프랑스 만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착역이라고 하는 그 후편까지 이제 그 출판돼서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출판이 돼 있는데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탄탄하고 좋은 어떤 세계관을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앙꼬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앙꼬 작가는 나쁜 친구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 앙골렘 축제에서 상을 우리나라 작가로는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만화들이 좀 우리나라 작가들도 좀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좀 인정받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좋은 만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제시의 이런 이야기처럼 그 어느 부분이 사실 그건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어느 부분을 잘 봐야지 좋은 만화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만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영역도 많고 뭐 상당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화를 선정할 때 어떤 그 대표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세요? 여기 책방에 이건 진열하고 싶다 뭐 이런 책의 어떤 선정 기준이 있으십니까? 저도 아마 이제 뭐 물론 이제 주변에 추천되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책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책들도 많고 그런데 저도
그 신간을 거의 검색을 하거든요. 뭐 대형 그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딱 주문을 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이건 아예 그런 게 이제 사실 있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은 많이 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책도 그렇잖아요. 책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생기는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만화도 사실은 이게 매체이지만 장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화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장르가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 뭐 학습 만화 같은 것도 있고 또 개념을 정리해주는 뭐 철학과 관련된 뭐 이런 만화로 뭔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건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래픽 노블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반고흐나 또 혹은 뭐 기타 유명한 사람들의 일생과 삶을 다룬 그런 만화들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일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도 같은 우리나비에서 출판됐지만 마당씨 시리즈 그리신 홍현식 작가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도 자신의 일상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부모님과 또 그 약간 애증 같은 거 그리고 아이를 기르면서 또 이분 또 채식하시는데 요리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분 책도 미국, 캐나다 또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도 번역돼서 마당씨의 식탁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판에서는 김치의 맛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상과 스토리를 담은 만화들이 좀 제 나름으로는 좋은 만화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서점에 오면 네. 그런 만화들만 지금 설정해 놓으신 건가요? 그런 만화들만 있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든 좀 돈을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하여튼 예, 나름대로로 이건 괜찮은데 이런 책들을 좀 골라서 두려고 합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 제의를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오디오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토론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렇게 북톡하는 거의 장점은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단점은 리스너, 그러니까 청자가 배려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말하는 사람은 재밌지만은 듣는 사람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중계까지 하시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떤 특정 이런 그래픽 노블이든 뭐든 이렇게 정해서 그 상황극을 오디오북으로 한번 멤버들이 모여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어가지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올해의 책 선정하시잖아요. 작년에도 하셨었고 올해의 책 갖고 꼭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한 가지 선정해서 그런 좀 그런 거 뭐 효과음도 집어넣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오감수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전하고 그러고는 아직 다시 이제 못 하고 있는데요. 용감하게 시작한 건 그래픽 노블 전문 채널이 없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만화를 소개하는 거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 제가 책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그 하려고 가까운 책방으로 네. 어쨌든 뭐 재미있던 어떤 네. 죄송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팟캐스트에 그래픽 노블 검색해 보면 책을 소개하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쯤 이렇게 하지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픽 노블 오감수다라고 하는 팟캐스트.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오감수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 도봉구에 있는 마을 미디어 그 라디오에서 처음 제작을 시작했다가 독립해서 지금 나와서 그 작년까지 하셨고 올해는 다시 재개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오감수다가 오덕 언니들의 감성 쩌는 수다.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이세요. 그래서 만화 매니아들이 그래픽 노블 또 그리고 여러 다른 만화 뭐
얘기들 이렇게 나누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이제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픽 노블 서점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출연하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녹음할 때 재미있었던 게 만화의 한 장면을 역할을 정해가지고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이 어느 장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장면을 딱 그렇게 한번 아까 말씀하셔서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이 딱 났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회원제간의 그런 친목도 좀 분도 에전시의 성과 보고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 아까 했는데. 마무리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니까 이 북톡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해서 이 책에 대한 뭐 무슨 얘기 하겠다라고 미리 정해 놓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정하고 진행자도 따로 정하지 않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진행자로 생각하고 진행자 안 정해도 진행자가 그래서 일부러 진행을 배제하는 그런 북톡으로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요. 한 장면씩 그래도 서로 한번 얘기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진행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제안을 한 거를 한번 그 자기가 마음에 들었던 장면 하나를 선정하고 그거를 엄마의 목소리든 할머니의 목소리든 아니면 아이의 목소리든 그 상황극처럼 한번 해보죠. 할까요? 누가 먼저? 순서대로 소리가 돌아가면서. 저는 아직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먼저 하실게요. 저는 벌써 2장면을 했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93페이지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빼놓은 게 네. 자기소개를 안 했어요. 네. 그냥 김신일 목사님만 가까운 책방 주인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네. 다른 분들은 자기소개를 안 해서 네. 듣는 분들은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는 4살 아이를 기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엄마들의 독서 모임 방구석살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박순필입니다. 네. 제가 아무래도 아이 엄마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와 관련된 거에 대해 많이 감동을 느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93페이지가 저는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잠시 사고가 캐릭터가 떨어졌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요. 네. 능력들이 떨어졌는데 네. 새벽 정리됐습니다. 네네네. 아니 또 청취자들이 걱정하실까 봐. 갑자기 지진이 났어요. 네. 새벽 5시쯤 깨어서 엄마 하고 3차례나 계속 부르는 소리가 났다. 엄마. 아이 목소리가 이럴까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 처음이었다. 제시, 엄마라는 소리에 수많은 의미가 떠오른다. 함께 자고 함께 울며 나눔과 희생을 해야 하는 이름. 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아기가 엄마라고 부를 때 그 엄마가 느끼는 사랑과 책임감, 엄마의 어렵고 힘든 역할이 그 이름 엄마라는 단어로 순간 녹아내린다. 세상의 거의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이 제시가 눈을 뜨고 자기 옷을 만들고 있는 엄마를 다정히 바라보더니 엄마, 다시 평화로운 꿈나라로 돌아갔다. 자장 우리 아기. 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네, 저는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 맡고 있는 강신철입니다. 저는 이 책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양우조의 유언증 일부. 이게 되게 인상적인 글이어서 과거를 회고하건대 좋게 말해서 나의 인생은 국가와 민족이 사람다운 생을 살기 위하여 희생된 인생 중
일인이었다고 하련다. 이 몸은 이제 세상사와 멀리 하였거니와 생전 함께한 가족은 부디 명심하여 고인의 미진한 애국 애족 정신, 즉 전체 동포의 위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개인의 일도 잊지 말아라. 개인은 전체의 일분자요. 일분자가 모여 대체가 되는 법이다. 그러나 비겁은 취하지 말고 절대 자존심을 굽히지 말아라. 대단한 명문인 것 같아요. 네. 또 다음 분. 다른 분. 저는 네네네. 저는 소개. 안녕. 저도 엄마들의 독서 모임 방구석 살롱 운영하고 있고요. 이름은 백정민입니다. 저는 107페이지인데요. 네, 여기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마치 거울이 되는 것과 같다. 자식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 부모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거울이 깨지면 그 속에 비춰진 모습도 흉하게 일그러진다. 아이들은 거울을 통해 자신에 대해 눈뜨게 된다.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미래를 그려본다. 이제 나는 한 아이의 거울이 되어 그 아이의 참 모습을 보여줬고 또 깨닫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네, 저도 뭐 교육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거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를 맡고 있는 진창희입니다. 누나야 책익자와 노은 인문학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립운동가의 그 깊은 고뇌가 담겨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224쪽에서 이들은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1940년 11월 3일, 9일 배에다 살림살이 세간을 전부 싣고 다른 식구들도 같이 탔다. 이로써 기강은 당분간일지 영영일지 모르는 작별이다. 자, 출발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시게. 서운해서 어째. 엄마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는데 웬일인지 서운해하고 있다. 큰일이요. 강물이 저거 걱정이요. 아니나 다를까 30리쯤 와서는 모래 여울에 걸리고 말았다. 간신히 배를 끌어내어 2리가량 더 와서 작은 마을 부두에 대고 밤을 지내게 되었다. 낯선 곳, 낯선 상황에 처해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한 일이지만 어딘지 이름 모를 곳에서 보이지 않는 캄캄한 눈앞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으려니 묘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떠오르곤 한다. 가끔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내 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는 인생의 비밀처럼.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마이크를 좀 네네. 예, 저는 제가 벌써 두 가지는 했는데 또 세 번째 장면은 187페이지에 보면 임정의 그 원로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제시와 그 타계하신 그 선생님 이동영 선생님 간의 어떤 그거 장면을 이렇게 서로 대비하면서 독백인데요. 죽음과 삶이란 이런 것이지. 생명이 생기고 사라질 때는 우리는 수없이 많이 목격한다. 그렇게 해서 시대가 바뀌고 또 다른 삶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것은 돌계단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다. 하나하나 밑받침이 되는 돌 위에 또 다른 돌. 긴 세월이 지나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들이 존재해야만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몫의 계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단단하고 무너지지 않는 중심 잡힌 하나의 돌계단을. 역사란 그렇게 쌓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위 어느 자리인가 제시의 돌도 서게 될 것이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 장면 제가 노안이 와서 네, 172쪽입니다. 172쪽인데요. 1939년 11월 3일 양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조소왕 선생님 아버님께서 실종되셨습니다. 네? 뭐라고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뵀었는데 하여 교포들이 며칠을 찾아 헤매었다. 선생님, 선생님, 어르신. 그리고 저기 강변 늪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아버지, 거의 80세가 된 그 어른께서 무엇 때문에 세상을 비관했는지 잔잔히 흐르고 있는 기강 강물 속에 늙은 몸을 던져 별세하셨다. 낯선 땅에서 만화님을 잃고 나신 노인이 느꼈을 허전함과 두려움 탓이었을까? 매일매일 다가오는 내일의 의미가 없어진 때문인가? 나는 고향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야. 그 소원을 저버릴 정도로 그렇게 절망하였던가? 낯선 땅에 또 하나의 슬픈 영혼을 묻고 말았다. 희망을 잃은 이의 마지막 모습이다. 제시는 함께 사는 조 선생 댁에 조객들이 많은 걸 보고 무슨 경사나 난 듯이 잘 놀고 있다. 노래도 하고 자리에 누워 잔 사정을 한없이 제잘거리면서 현실 속의 삶과 죽음의 모습이 동시에 그리도 다른 갈림길을 만든 채 뻗쳐 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또 이렇게 읽으니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많았나 싶네요. 그 새로운 걸 또 발견하게 되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길거리 북적도 괜찮았고 괜찮았죠? 네. 유 기자님은 예, 그 시간이 거의 됐고요. 뭐 감동을 더 자꾸 나누면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에서 간직하고 오늘 북토크를 북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하신 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